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휴가에서 끝나고 첫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교육 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교육부총리를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민적인 어떤 그 쇄신 요구에는 과연 박순애로 끝이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윤 대통령도 국민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 특히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그 인적 쇄신 문제를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인적 쇄신보다는 민생 경제 이 살리기에 주력함으로써 국민적 어떤 지지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자기들 살려고 자기 살 궁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뭐 쇄신 조치를 할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할까, 이렇게 바꾸는 조치들이 더 나올 건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볼 때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국정 어젠다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윤 대통령 자체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 국민의힘당에 입당한 것도 1년 뭐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실은 그 국민적 어떤 그 바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이제 상당히 심하고 국가가 지금 정상궤도를 이탈했다고 보고 국가를 정상화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이제 수사 위주의 이제 업무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당내 후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어젠다도 만들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초인류 선진국가로 만들겠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간단한 어떤 목표가 안 보여요. 아까 이제 민생을 살리겠다 뭐 이런 걸 하는데, 민생 살리는 거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경제라는 게 사실은 정책을 잘 펼치면 1, 2년 뒤에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갑자기 모든 사람 일자리가 생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정책을 펼치면 한 1년 정도 지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인수위 때 그 사실 인수위가 잘 못됐다고 봅니다. 인수위 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자체가 정치생,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젠다가 다 있어요. 가보면 뭘 한다, 한다. 대통령 되면 뭐 개헌을 한다, 뭐 다 있어요. 이미 뭐 그냥 수십 년 동안 전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게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인수위 때 사실은 치열하게 공부해서 어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110개 어젠다가 있다는데 국민이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뭔지도 몰라요. 핵심적인 국정운영의 축을 이루는 그런 아젠다,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느냐 하면, 국민들한테 공명할 수 있는 메시지나 정책이 제대로 된 게 안 나와. 디테일한 작은 정책들은 뭐 왔다 갔다 많아요. 그렇죠. 크고 굵직한 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위 때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된 거죠. 이제 거꾸로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대통령실 시스템으로는 또 국민의힘당 시스템으로는 당과 정의 동시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당은 개혁의 계기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서 아까 이제 2개월이 됐든 그 뭐 4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비대위 체제 안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개혁해 가야 되겠죠, 당도. 예. 그게 이제 하나는, 당은 당대로, 근데 저 당을 내비두기만 하면 안 돼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뭐 국회는 내일이 아니다 하고 거리를 두는 지금 그동안의 포지션 취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입법권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정무 기능 강화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이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 기능을 강화해서 이게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하고도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일단 입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통령실을 제가 볼 때는 확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게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부 그냥 뭐 관료 중심으로 목숨 걸고 일할 사람 하나도 없고 자리 지키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되면 1, 2년밖에 못 하잖아요. 길어봐야 1년인데 들어가서 그냥 할 일만 하다가 나오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있는 관료들이 6시 칼퇴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의사결정하고 또 거기서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지금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자체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사실 이게 이제 윤핵관들이 만드는 그 초안 위에 대통령의 통찰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지금 대통령실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 정치적인 것들은 주로 이제 저쪽에 맡겼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늘공 관료들 위주로 이제 실무 위주로 지금 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만 가지고는 실무는 또 우리 각 행정부들도 있고 또 총리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하고 소통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편 이제 20%로 떨어졌으니까 당황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당장 뭐 취임 100일, 해가 17일이 취임 100일인데 이때까지 사람 갈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선도 검증도 해야 되고 인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가 편한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검찰 출신 육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뭔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한 사람도 2대. 대한민국에 지금 천하에 인재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친소관계라든지 자기하고의 인연이라든지 또는 뭐 윤핵관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다시 보고 그 대통령실부터 완전히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뭐 실장이라든가 정무라인, 홍보라인 이런 보강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인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부정평가에 가장 높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인사 실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기획관 이게 핵심 아닙니까? 뭐 인사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검찰에서 있던 사람이고 특히 인사기획관은 제일 그 인사의 우두머리인데 검찰에서 사무국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분이 검찰은 잘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인재를 어떻게 쓰고 그런 철학이 있어야 하거든. 인사 철학. 저는 그게 훨씬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인사 라인도 바꿔야만이 천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거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이 알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써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사실은 우리가 경력이나 이력서만 봐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이. 근데 그런 걸 파악하고 이제 추천하고 실력만으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뭐 어떤 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점 채용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오고 윤핵관 추천받아서 다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박순애 이제 우리 교육부 총리만 해도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냐. 그럼 장재원이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 총리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근데 거기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인물이 갑자기 뭐 여성 장관이
필요하다 그러더니 우당탕 튀어나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결국 들어와서 사고 치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 네, 다 네. 그랬죠. 김승희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를 했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박순애 이제 부총리를 또 빨리 갈아치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사는 만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교한 인사 시스템 만들어서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취학년 연령 5세로 인하하는 거, 내리는 거 관련해도 그게 의제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막 갑자기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6살에 보내다가 5살에 보내니까 놀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 예산이 100조 가까이 됩니다. 올해. 남아돌아요, 돈이. 그럼 사실 국가가 좀 더 어린 아이들을 이제 공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의 그 어떤 발달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공론화해 볼 만한 네네. 의제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못 정무적 감각 없이 툭 던지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내지만 사실은 초등학교가 시설도 더 좋고 선생님들도 더 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예를 들어서 뭐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을 오래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도 많은데 이게 한번 뭐 공론화 해보지도 못하고 네. 아예 이 의제는 죽어버렸어요. 폐기처분돼 버렸죠. 네, 네. 그래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경각심을 갖고 또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게 하나는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정치 용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때 윤핵관에 백의종군을 선언하든가 전면적인 이선 후퇴 이런 조치가 또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자범들 그 주변 인사들의 호가호의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누가 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또 제어할 사람도 없고 이 두 사안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가장 뭐랄까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주는 실망감을 갖게 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윤핵관 말씀하셨는데 윤핵관은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핵관을 이제 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또 자기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당내 경선할 때는 또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이냐 당내 경선도 아슬아슬했어요. 예. 투표에서 당원 투표 졌으면 후보도 못 될 뻔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고비마다 윤핵관이 이제 좋은 어드바이징을 하고 많이 도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뭐 지금 국가의 기본 틀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짤 때 많이 기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게 이미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다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연과 지금까지 도움을 떠나서 당을 주로 이제 장악하는 걸 여기 맡겼다가 이게 지금 대통령실까지 들어오면서 행정부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아까 저 박순애 부총리 저 정책보좌관 그 엄청나게 센 자리 아니에요. 교육부 총리의 정책보좌관 권성동 보좌관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성동 보좌관 또 다른 보좌관은 또 노동부 장관 거기 또 정책보좌관으로 가. 이게 발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핵관의 실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윤핵관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그 시스템이 대통령 혼자 외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각국의 총리나 대통령이나 국가 그 원수의 이제 부인들도 미국도 뭐 퍼스트 레이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 왕정 체제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비도 있고 여왕도 다 있어요. 영국의 여왕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은 부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김정숙 그 여사는 지나치게 이걸 사실은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자체를
대선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 저는 너무 이렇게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을 많이 했다, 뭐 학력을 뭐 논문을 위조했다, 뭐 주식을 뭐 작전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심지어는 뭐 절대부였다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그 이미지 공격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숨기고 비선에 자꾸 두고 예를 들어 따로 뭐 이렇게 조용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걸 공개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들어서 그 이부속실 안에 고만한 컨텐츠 사람들이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뭐 들어갔다 해서 늘 말썽이 되잖아요. 당당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만한 컨텐츠가 미술 전시 회사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진 같은 거 굉장히 잘 찍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시 분야에서 상당히 경험 있는 전문가가 있다. 부속실에 그게 다 임시직 공무원 아니에요. 그럼 청와대 들어가서 손발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개리에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만약에 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국민 비판받아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대신에 저는 이런 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그 전시 이제 기획에 협찬했던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그마한 건설업체들, 뭐 감리, 뭐 설계회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서너 명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들어가서 수의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믿을 수 있고 오랫동안 뭐 아는 사람이고 그게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뭐 집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부터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뭐 건진법사라고 또 건진법사 말고 또 노모씨라고 또 다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신업 전에 팬클럽 회장은 변호사 업무에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주변 그런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정권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 인적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해서 하고 아까 그런 그 사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절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 활동을 하되 그런 비선이 움직인다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계속 지금 그 작은 대통령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민정수석실도 없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찰, 검찰 코디네이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자체가 작으니까 아까 지금 여기서 어차피 지금 저 정무나 저 공보 홍보를 좀 확대하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작은 대통령실로 가져가야 되겠죠. 원칙은.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고집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뭐 대통령이 지금 결심하니까 부총리도 그만두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워낙 그냥 그 정치권에 있던 운동권 친구들 뭐 경험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어요. 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통령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력이 그 부족하다고 드러난 인물은 너무 의리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쳐낼 건 쳐내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지금 안 치내면 앞으로 아마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시간을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리면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기국회 전에 8월 17일 취임 100일을 전후해가지고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고 뭐 상당수 사람들은 윤석열만 빼고 다 바꿔라. 옛날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얘기했잖아. 부인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과감한 어떤 쇄신 조치가 있어야만이 또 국정기조 방향도 좀 바꿔야만이 추락한 지지율을 올리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야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지금 중요한 국정 아젠다들을 만들어도 그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쇄신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8.15가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9일 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번 사면은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넣었을 경우 또 국민적인 어떤 역풍이랄까 이런 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과감하게 사면을 정치적인 사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 물론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에서 빠졌다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김경수 이제 이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야를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치적인 그 사건으로 들어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인 사면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하되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율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MB 사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조금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할 때 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한 게 이제 유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17일이 취임 100일 아닙니까? 뭐 100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통적으로는 100일을 또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도 보면은 취임 100일 동안 뭘 어떻게 했느냐가 나머지 오전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100일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00일에는 아마 도어 스탬핑보다는 정식 기자회견을 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해야죠.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을 줄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정식 기자회견을 뭐 늘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슈가 있을 때는 정식 기자회견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기자들하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잠깐 써서 한두 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들도 주로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그 팀장이 아니고 팀원급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국가 어젠다를 잘 깨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냥 그 시중에 그냥 흘러간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질문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도어 스태핑은 가급적 줄이고 지금 출퇴근하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 아마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이 젊은 기자들이 다 나와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고 카메라 들고 이러니까 그 기자들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좀 마음이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물어보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가 엄청납니다.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가도 돼요. 아침 출근하는데. 그렇죠. 기자도 있어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인사 시스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윤핵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자들 질문 받고 그 질문에 준비해서 자기도 고민해서 참모들하고 의논도 해가지고 뭐 윤핵관은 거리를 두겠다. 기사 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소통의 방식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도어 스태핑 매일 하는 거를 청와대 홍보팀에서 막았어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얘기대로 국민을 가장 섬기는, 국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메시지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